수연 프론티어입니다. 오늘은 저희 함께 블록체인과 NFT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블록체인하고 NFT는 이렇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블록체인을 말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이 비트코인을 빼놓고는 암호화폐 또 블록체인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비트코인은 2008년 10월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어떤 사람이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이 논문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세 분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약간 비밀에 쌓여있는, 베일에 쌓여있는 인물이어서 아마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람이 아닐까고 저희가 유추하고 있고요. 이분은 전에 논문을 올려놓은 다음에 사람들이랑은 딱 이렇게 자기의 이메일 주소로만 사람들이랑 연락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1년에서 2년 정도 사람들과 교류를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모습을 감추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의 시작이 아니라 아주 더 오래 전에 암호화폐의 시작이 있었더라고요. 이 1982년 1982년이면 제가요 4살 때거든요. 1982년에 암호화폐 개념이 최초로 제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분은 누구냐면요, 바로 데이빗 차움이라는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유명한 암호학자시래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관심이 있으셨던 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1982년에 논문을 내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온라인의 세상이 펼쳐지면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많은 것들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그 페이먼트, 크레딧 카드 또는 통장을 통한 계좌이체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누가 무엇을 샀는지 기록으로 다 남고 추적이 가능하다. 그것도 아마 우리에게는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는 일이라고 이 박사님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박사님께서 여기 보면 untraceable payment에서 추적당하지 않는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연구하시다가 암호화폐의 개념을 생각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암호화폐를 만들려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냥 지폐나 또 화폐들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위조 지폐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프린트하는 기술들도 좋아져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위조 지폐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조 방지 장치들을 돈에다 해놓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디지털 화폐도 이 위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화폐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디지털 화폐는 0하고 1이라는 숫자로만 만들어져 있거든요. 0하고 1이라는 숫자로만 만들어진 프로그래밍인데 그것을 이렇게 복사해갖고 카피하고 다시 붙이고 카피하고 붙이면 예를 들어서 제가 비트코인을 하나 샀어요. 비트코인을 하나 사서 그게 지금 6만 불 정도 하잖아요. 하나를 사서 복사를 하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서. 하나 복사하고 2개 복사하고 3개 복사하고 5개 복사하면 제가 비트코인이 6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박사님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사님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불법 복제를 막아주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전자화폐를 사용할 사람이 은행에다가 돈을 냅니다. 1,000불을 만약에 냈다고 생각해 볼게요. 1,000불을 주고 1,000불어치의 암호화폐를 받는 거예요. 암호화폐를 받아서 온라인 쇼핑몰에다가 결제를 하죠. 지급을 해요. 암호화폐로. 그럼 이 상점은 어떻게 할까요? 이 암호화폐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야 하잖아요. 저희가 크레딧 카드 딱 그 단말기에다 쫙 긁으면 가게에서 어떻게 되죠? 뭔가 기계에서 삐리삐리 하다가 전표가 쭉 나오죠. 그 과정이 뭐냐면 카드를 긁으면 카드 회사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전송이 되어서 이 카드는 분실된 카드도 아니고 사용이 가능한 카드입니다 라고 결제가 떨어지면 전표가 쭉 출력이 되는 거랑 같은 이치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여기 보면 1년 번호가 있어요. 암호화폐들은 다 숫자가. 이건 1477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1477에 대해서 전자화폐 검증을 요구하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그럼 은행은 장부가 있겠죠. 암호화폐 장부에서 1477이 썼던 건지 안 썼던 건지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괜찮아. 이건 처음 사용하는 거야. 복사된 게 아니야. 아니면 혹은 이거는 복사된 거야. 쓰면 안 돼. 한번 사용했던 거야 라고 알려주겠죠. 상점은 그것을 듣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제공하거나 또는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바로 은행이 있는 이런 모양의 모델이 최초의 암호화폐 모델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1983년 당시에는 환영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추적이 안 되니까 자금 세탁, 또 나라에서 알지 못하는 나쁜 암거래 시장 같은 것들에 이것들이 사용이 될까봐 모든 나라들에서 이것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 그때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라서 그냥 하나 이론에 그쳤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저희가 아는 비트코인이 딱 나왔던 2008년에 어떤 일이 미국에서 있었냐면 리만 브라더스라는 어떤 큰 금융회사에서 아주 여러 가지 사업을 막 벌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은 거죠. 이 회사가 파산하면서.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은행을 되게 불신했대요. 아, 이렇게 막 문어발식으로 기업처럼 너네가 하다가 여기에 돈을 믿고 맡긴 사람들은 아주 큰 피해를 준 거고 이게 어떤 한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경제를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은행을 불신해서 그 데이빗 차원 박사님이 만들었던 그 기존의 암호화폐 모델에서 은행을 제외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암호화폐의 모양에서 은행 너는 빠져. 그런데 만약에 은행이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은행이 어떤 역할을 해줬었죠? 확인은 그렇죠. 이게 위조인지 아닌지 카피된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은행이 없어요. 그러면 불법 복제를 단속해 줄 수 있는 기술적인 수단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 사람이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은행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암호화폐를 만들 때 근데 반드시 블록체인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근데 저희가 앞에서 봤지요. 데이비드 차원 박사님은 블록체인 기술이 없이도 암호화폐를 만드셨어요. 암호화폐를 만드는 방법은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은행을 끼고 만드는 중앙 집중형 암호화폐. 이거는 은행의 모든 기록이 있고 가운데로 이제 모이는 거죠. 말하자면.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 탈중앙화가 아주 특징이잖아요. 저희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로 만드는 암호화폐는 탈중앙형 암호화폐. 이렇게 두 가지의 암호화폐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은행이 없이 이 블록체인 기술을 과연 어떻게 관리, 감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저희가 블록체인 기술은 하는데 그럼 이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위조를 막는다는 건가? 그 비트코인 혹시 사보신 분 있으세요? 비트코인을 내가 채굴을 해보신 분 그냥. 근데 비트코인을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을 사려고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KOK 앱을 다운로드 받은 것처럼 비트코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두 가지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실 수 있으세요. 하나는 지갑. 저희 KOK 지갑처럼 지갑이 하나 나오고요. 하나는 감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지갑은 저희처럼 똑같이 코인을 모아놓는 통장 같은 거고요. 감시 프로그램은 뭐냐면 24시간 인터넷을 통해서 이 비트코인이 돌아가는 과정을 계속 CCTV가 감시하듯이 감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네트워크 안에는요 4명의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4명의 사람이 있는데 각자 PC에 컴퓨터에 비트코인 감시 프로그램이 딸려 있어요. 근데 이 감시 프로그램은 이제 블록체인이 있는 거죠. 블록체인은 저희가 잔고를 기록한다고 했죠. 모든 거래들이 잔고가 기록이 돼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사용자가 비트코인 아까 샀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잖아요. 이거를 상점에서 사용한 거예요. 1477번이에요. 자, 그럼 이 프로그램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딱 쐈을 때 자동으로 감시를 시작하는 거예요. 1477번 썼나 안 썼나? 보니까 이 사람이 벌써 한 번 사용한 거예요. 두 번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죠? 상점에 알려줘야겠죠.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것은 중복 사용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감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불법 복제를 막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론을 세운 거죠.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사실 또 우연히 그 꼬꼬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 LA 폭동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미국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그때 경찰들이 코리아타운에 없어가지고 그 저희 한국의 그 예비군
분들이 서로 총을 갖고 나와서 타운을 지켰던 그 얘기를 되게 감동적으로 봤는데 그런 것과 같은 이치예요. 이 블록체인 안에서 은행이라는 기구가 없어도 이 안에 있는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십시일반 힘을 합쳐서 계속해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으면 은행이 필요 없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PC를 24시간 동안 켜놔야 되잖아요. 전기세가 나가죠. 전기세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 PC를 하려면 블록체인 기술은 그 그래픽 카드라고 해서요. 컴퓨터에 그림을 잘 보이게 해주는, 말하자면 그림을 잘 보이게 해주는 그런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좋은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비싼 그래픽 카드를 사서 컴퓨터에 내 돈으로 꽂고 24시간 내내 내 전기를 쓰면서 사람들이 과연 감시를 할까? 물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컴퓨터가 켜져 있어야 해요.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생각한 거예요. 그냥 하면 이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안 쓸 것 같아 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인센티브를 지급해야겠다. 그래서 너네 PC에서 비트코인 사용하는 걸 잘 감시해서 장부에다가 그 일련 번호를 기록하고 제일 먼저 알려주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는 PC에 내가 인센티브를 줄 거야. 근데 처음에 얼마 줬냐면 10분에 한 번씩 줬거든요. 비트코인이 10분에 50 비트코인씩 줬대요. 그때 당시엔 비트코인이 아주 미미한 가격이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때 받았던 거를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부자가 되셨겠죠. 그래서 10분마다 내가 이번 10분에 못 받았어요. 다음 10분 안에 또 내가 1등을 하면 돼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 PC가 1등을 해야 되니까 그 비싼 그래픽 카드를 막 사다 꼽는 거예요. 컴퓨터에다가. 한 대 아니고 집에다 컴퓨터를 막 몇 대씩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뉴스에 보셨죠? 막 컴퓨터를 막 방에 가득 놓고 중국에서 왜 금지됐죠? 전기를 너무 많이 써서 매연이 너무 많이 나오고 나라가 황폐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채굴기가 발명됐잖아요. 아예 이제 PC로는 저희의 기존의 PC로는 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비트코인의 수요가 늘어나고 프로그램이 발전되고 이제 비트코인을 하나 받는데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근데 초창기의 모델은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사실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게 뭐가 뭔지 사실 개념이 잘 안 잡혔었는데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사실 그 비트코인의 그 논문에서도 그렇고 아까 데이빗 차운 박사님의 논문에서도 그렇고 이 암호화폐나 가상화폐란 말은 없어요. 그분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냥 일렉트로닉 캐시, 이캐시, 그냥 전자화폐라는 개념이었는데 비트코인이 너무 갑자기 떴죠. 그러면서 암호화폐, 가상화폐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개념을 정리하면 그 일단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은행을 끼고 만드느냐, 은행이 없이 블록체인 기술로 만드느냐. 그래서 일단 은행이 개입을 하면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해서 은행을 끼고 만들면 CBDC라고 저희가 불러요. 그런데 그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하나는 은행을 끼고 만드는 그냥 중앙 집중형. 하나는 블록체인 기술을 하지만 은행이 만드는 CBDC. 그리고 저희 KOK처럼 그냥 민간 기업에서 만드는 코인이 있을 텐데 그것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가상화폐, 중앙 집중형. 이거는 뭘까요? 저희 화폐는 그러면 어떤 걸 것 같으세요? 중앙 집중형 코인일까요? 저희 KOK는 암호화폐일까요? 암호화폐. 맞아요. 저희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라고 부르시는 게 정확한 명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의 시대를 블록체인 혁명의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처음에 사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불법 중복 사용을 막는 감시를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중앙에 간섭을 안 받는 탈중앙화를 할 수 있고요. 또 제가 아까 사실 여기서 놓쳤는데 제가 4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릴게요.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저희가 그 블록체인의 4가지 장점. 첫 번째는 벌써 나왔네요. 탈중앙화, 그치요? 중앙 관리자 역할이 없이
여기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협동조합 아시죠? 저희 협동조합처럼 협동조합형 경제 모델을 구축하는데 용이하다. 첫 번째 특징이고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탈중앙화 말고. 추적이 안 되는. 또 뭐가 있었죠? 블록체인이 좋은 점, 장점, 특징. 저기 그거 뭐 카피? 응? 괜찮아요. 하세요. 하다 보면 카피가 안 복사가 안 된다. 한번 볼게요. 불변성 비슷했어요. 복제 불변. 근데 저희가 블록체인 기술을 얘기할 때 사실 저도 그렇게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이건 해킹이 안 돼. 이건 해킹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거는 좀 틀린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저희가 여기 안에 있는 블록체인 안에 있는 거를 내가 좀 고치고 싶어요. 고칠 수 있겠죠. 내 PC에 들어가서 고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거에도 다 똑같이 있잖아요. 그럼 얘네 집에도 가고 얘네 집에도 가서 얘네 집 컴퓨터를 고쳐야 돼요. 다. 근데 3명일 때는 가능하겠죠. 근데 비트코인을 지금 세계에서 1억 명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1억 명 집에 다 가서 그 사람들 PC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변화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투명성. 내 PC에 있는 거는 리디아 사장님 PC에도 있고 로사 사장님 PC에도 있어요. 열어보면 똑같아요. 내가 보는 걸 너도 볼 수 있어요. 투명한 거예요.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용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제 PC가 해킹을 당했어요. 제 PC가 해킹을 당해서 저 그 프로그램을 지운 거예요. 해커가. 없어졌잖아요. 블록체인이. 그러면 제가 리디아 사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리디아 사장님 있는 거 그 블록체인 저 좀 카피해서 주세요. 왜냐면 똑같은 기록이니까. 그래서 내 PC는 해킹을 당할 수 있지만 이 모든 네트워크 안에 있는 블록체인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금방 복구할 수 있어요. 이게 특징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의 4가지 특징 때문에 이거 블록체인 그냥 비트코인의 감시 역할로만 쓰긴 너무 아까워.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 한번 응용해서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연구하고 다양하게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예인데요. 저희 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입니다. MIT. 저희 아들이 10살인데 MIT를 가겠대요. 그래서 가라고 했습니다. 관대하게 가라고 그래. 이 MIT가 몇 년 전부터 이 졸업 증명서 있잖아요. 학위 증명서를 블록체인으로 발급하기 시작했어요.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래서 여기 구석에 보면 네. 여기 보면은 막 이상한 막 주소가 막 써있지요. 이게 블록체인에 주소. 기록되어 있는 주소예요. 그러면 이렇게 받으면 뭐가 좋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조 변조가 안 되죠. 할 수가 없겠죠. 영원히 내 막 그 어떤 사람들 학력 위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난 이거 블록체인에 기록돼 있는 거야. 이거 위조일 리가 없어. 또 언제 어디서든지 내 컴퓨터, 내 핸드폰을 열면 내 이 학위가 저장돼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NFT가 이 블록체인 기술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했다는데 어떻게 과연 이용하는 건지. 저희 혹시 여기 수염 많이 난 아저씨 누군지 보신 적 있으세요? 트위터 혹시 사용하시는 분? 뭔지는 아시죠? 예. 그렇죠. 파란 색깔 막 새 그림 있고 막 뿅뿅 뭐 메시지 막 뜨는 거. 트럼프가 쫓겨나. 트럼프가 맞아요. 많이 쓸데없는 말을 많이 적어서 쫓겨났었죠. 그 트위터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 트위터 창업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트위터를 딱 처음에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름이 잭 돌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2006년 3월 22일 2시 20분 새벽 2시 20분에 처음 이제 딱 만들어갖고 올린 거예요. Just setting up my Twitter. 이렇게 올렸더니 첫 트윗이라고 하거든요. 이 첫 트윗이 NFT로 만든 거예요. 얘를 블록체인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팔았거든요. 얼마에 팔았는지 여기 읽어보세요. 얼마에 팔렸을까요? 이 첫 트윗이가. 9밀리언에 네. 290. 이거 난 2000이래. 어마어마한 금액에 네. 팔렸죠. 예. 요 사진 한 장이 그렇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비플이라는 그 미술가의 작품인데요. 이 제목이 Everyday예요. Everyday인데 Everyday가 5,000 days. 이 사람이 매일매일 컴퓨터에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하루에 한 개씩. 그 그림을 5,000일 동안 모았어요. 몇 년일까요? 5,000점. 365, 3,600. 몇 년일 것 같으세요? 대충 해도 되게 오랫동안 이 사람이 모은 그림일 것 같죠? 이 그림을 하나에 모았어요. 그래서 이걸 NFT 시장에 내놨거든요. 근데 얼마에 팔렸을까요? 18,3억. 이야. 와. 783억 원에 NFT가 팔렸어요. 이 사람의 시간, 이 사람의 노력, 5,000일의 기록, 이것을 이만한 가치로 인정을 해준 거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 불가능 토큰이에요. 이름이 영어로 하면 우리 리디아 소장님 영어로 하면 뭘까요? Non-fungible token. 그게 무슨 뜻이야? 뭐 이렇게 말을 어렵게 만들었어? 대체 불가능. 저기 나이키 에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마이클 조던이 신던 나이키 신발이에요. 그런데 이 신발이 만약에 조던의 사인을 받았어요. 이 똑같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똑같은 모델의 신발을 갖고 와도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안 바꿔. 바꿀 수가 없어요. 똑같은 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게 교환 불가능. 이게 대체 불가라는 뜻이고요. 토큰은 뭐예요? 토큰 저희가 버스 탈 때 했던 그 토큰처럼 어떤 그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경제적인 어떤 가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Non-Fungible 토큰의 약자고요. NFT. 어렵게 막 써있더라고요. JPG, GIF, 비디오 등의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 막 일명 ERC721 토큰. 너무 어렵죠. 책에 막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여기 등기증 아세요? 등기. 예, 등기부등본 예, 껴본 적 예. 있으시죠? 등기 권리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지털 등기 권리증. 말하자면 그 등기 권리증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 권리증에 뭐가 있죠? 안에? 저는 건물이 없어서 껴본 적은 없지만 사진으로만 보았습니다. 소유주 이름. 이름이 있을 거고요. 주소. 주소가 있겠죠. 그리고 사인. 사이즈, 그렇죠. 사이즈면서 그 모든 물건지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겠죠. 얼마에 팔렸고 누구한테 몇 월 며칠 날 했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모든 기록이 남아 있는 등기 권리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NFT 세부 구조는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스마트 컨트랙트, 메타 데이터, 그리고 미디어 데이터. 이 세 가지예요. NFT는 이 세 가지만 알면 NFT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스마트 컨트랙트에는요, 그 뭐가 써 있냐면 이것에 대한 개요가 써 있어요. 뭐 그리고 여기는 그 메타 데이터로 가는 주소가 써 있어요. URI가 어렵지만 그냥 주소예요. 인터넷 그 온라인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메타 데이터거든요. 이 메타 데이터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 가격, 그 다음에 이 물건지가 어디 있는지 주소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본이 있어야겠죠. 원래 그 아까 뭐 5,000일이면 5,000일에 관한 그림, 트윗이면 그 트윗에 대한 그림, 그 원본이 이제 디지털 원본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NFT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봐도 사실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저 스마트 컨트랙트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제 여기서 해드리려고요. 이 스마트 컨트랙터는 그냥 계약서가 블록체인에 저장돼 있는 건데 말하자면 이 메타데이터의 주소가 저장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타데이터의 주소가 저장돼 있는 것이 스마트 컨트랙터예요. 여기는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메타데이터에 주소가 들어있고 이게 블록체인에 딱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들어가서 이 주소를 딱 클릭을 하면 메타데이터로 뿅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메타데이터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복잡하게 막 글씨 되게 많죠. 영어가 되게 많은데 이 등기 권리증 NFT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처음에 여기 작품 이름이 있어요. 그쵸? 요거에 대한 이름. 뭐 Fast Attack Lion이라고 돼 있네요. 그쵸? 그리고 이 안에 소유주. 이게 누구 건지. 누구 건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description. 설명이 써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본 작품이 저장된 주소. 그래서 이 주소를 클릭하면
얘가 나와요. 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저 사자는 그 MP4 파일이라고 해서 약간 움직여요. 이렇게 짧은 클립, 그 비디오 클립으로 되어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 원본 작품이 저장된 주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 NFT 안에 메타 데이터 안에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NFT를 산다, 판다 하는 거는 요 내용을 내가 갖고, 내가 팔고, 내가 사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가 펀저블 토큰, 비트코인이나 KOK 토큰은 펀저블 토큰이에요. 왜냐면 원콕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 사장님이 저한테 내가 너 원콕 줄게, 너도 나 원콕 줘. 그러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으니까 가격이 똑같으니까 이건 바꿀 수 있죠. 그건 펀저블 토큰. 저희가 하는 ERC20,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NFT는 예를 들어서 615의 등기 권리증을 갖고 와서 야 611호 등기 권리증이랑 바꾸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NFT는 이렇게 대체가 불가능해요. 하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3.0 나오면 막 메타버스 안에서 뭐를 해야 된다 막 얘기 정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저희 또 노장군 사장님께서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또 강의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데 이 NFT를 모르면 저희가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굉장히 많이 연결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봤던 이 NFT가 메타버스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거는 로블록스라는 게임이거든요. 뭐 보신 적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는데 저희 아들은 이 게임을 해요. 근데 이 로블록스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메타버스에서 1등입니다. 1등.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건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사용하시죠? 근데 여기 들어와서 머무는 시간이에요. 페이스북은 들어오면은 그 평균적으로 21분 동안 머문대요. 사람들이 그 안에, 그 공간 안에. 그 유튜브는 일단 들어가면 1시간 정도 이제 사람들이 그 안에 머무르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로블록스는 156분이면 2시간 반이거든요. 평균이에요, 이건. 평균 동안 이렇게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고 시장이 바뀌고 있다고 해요. 21분 들어오는 페이스북에 광고를 올리는 것보다 2시간 반 동안 들어와 있는데 광고를 올리는 게 훨씬 값어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광고나 어떤 모든 경제적인 것들이 메타버스 안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그렇게 주식이 떨어졌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의 시장이 저희는 사실 몸으로 체험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미 저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 노장군 사장님도 있으시고 저도 있는데 제페토라고, 이거는 네이버에서 한국에서 만든 그 아바타를 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세계거든요. 그래서 나랑 닮은 아바타를 막 만들어가지고 옷도 입히고 신발도 사서 신기고 머리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구찌가 입점을 했어요. 작년에 구찌가 입점을 해서 진짜 구찌에서 만든 거예요. 자기네 회사에서 이제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와서 입점을 해서 직접 판매를 합니다. 구찌 가방도 팔고 신발도 팔고 옷도 팔고 스카프도 팔아요. 그럼 거기 있는 아바타들이 얘를 어떻게 해요? 사서 입겠죠. 입고 막 돌아다녀요.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드라마도 만들어요. 제페토 아바타를 가지고. 그래서 유튜브에 진짜 올라와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봅니다. 그냥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라 제페토에서 만든 아바타를 이용해서 만든 영상들을 사람들이 직접 봐요. 조회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뭐 1385만 회. 제페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스펠이 어떻게 그냥 한국말로 치면 여기야. GEPETO. 제페토. 이거 앱이고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누구나 무료 가입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로블록스라고 아까 하는 그 게임 안에는 저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오징어 게임이란 게임도 있어요. 오징어 게임도 있고 자동차 게임도 있고. 그런데 이 게임이 그 로블록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게임이 아니고요. 저희처럼 유저 앱에 유저로 가입한 사람들이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 아들도 몇 개 게임을 만들어서 올려놨거든요. 자기 이름으로 게임을 올려요. 근데 들어가 봤더니 이거 재밌겠네. 이거 재밌겠어. 오징어 게임 재밌게 만들었나. 이거 좀 놓을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게임을 올린 사람은 돈을 버는 거예요.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동차 게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이거 재밌네, 나도 놀아볼까 들어와서 놀면 이걸 만든 사람한테 수익이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공부했던 프로토콜 경제랑 오버랩이 되시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싸이월드 세대거든요. 싸이월드 세대예요. 싸이월드에서 막 그 배경 음악도 사고 막 뒤에 막 예쁜 그림도 사고 했어요. 도토리로 샀었던 그 세대인데, 사실 싸이월드나 리니지 같은 그게 1세대 메타버스인데요. 1세대 메타버스에서는 그냥 저희가 가입을 해서 도토리 사갖고 그냥 구입만 하잖아요. 유저로 있어서 소비자만 있었는데, 이제 요즘의 메타버스는 소비자이자 생산자, 그래서 여기는 프로슈머, 그 시대가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KOK도 3.0 이후에 저희 프론티어들이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프로슈머가 돼야 한다고 또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더 잘 알아야지 또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 제페토에는요, 요렇게 보면은 이렇게 옷도 살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옷도 살 수 있는데 이걸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예쁘게 막 디자인해서 내가 디자인을 해서 옷을 올리면 사람들이 사 입잖아요. 그럼 요렇게 코인이 들어옵니다. 제페토 코인이 들어와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그 저희 나라에 유명한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제일 유명한 이 제페토 그 디자이너가 있어요. 이분은 진짜 의상 디자이너였는데 잡을 바꾸셨어요. 메타버스 안에서 제페토 안에서 디자이너로. 그래서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씩 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파는 옷 금액으로만요. 그래서 이 안에 또 보면 뭐 샌드박스나 이런, 여기는 뭐냐면 땅 파는 거예요. 그때 저희 노정권 사장님도 말씀하셨었죠. 땅을 파는 샌드박스라고 그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곳들 팔아요. 막 뉴욕도 팔고 한국에 있는 창경국도 팔고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땅들을 파는 건데요. 자, 땅 사면은요, 이 땅이 내 땅인지 네 땅인지 어떻게 알까요? 여기서 NFT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 옷도, 요거 리본 달린 옷도 로사 사장님이 만든 거예요. 로사가 먼저 만든 건데 이거 똑같이 카피해서 만들 수 있겠죠. 지금도 짝퉁이 판을 치잖아요. 진짜 세상에서도 메타버스 안에서도 짝퉁이 판을 칩니다. 근데 이 옷이 로사 사장님의 오리지널 옷인지 어떻게 알까요? 이 하나하나가 다 NFT예요. NFT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딱 누르면 그 안에 블록체인 안에 로사가 만든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내 저작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만약에 여기 노장구 사장님이 요만큼 사셨어. 그럼 여기 안에 NFT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요 땅은 노장군이 몇 월 며칠 날 산 땅 해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도 그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그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지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잖아요. 그 역할을 바로 이 NFT가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 메타버스의 세상, 또 저희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코인 이코노미,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프로토콜 경제, 이 모든 것 안에 블록체인, 이 NFT를 떼놓고는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도 앞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 KOK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벌써. 요것도 뭐냐면 저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저희 안에도 웹툰도 있고 무슨 요즘에 홈트 하는 거 막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 크리에이터들이 민팅을 한다고 그래요. 민팅 한다는 건 이렇게 업로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내 거를 올리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걸 KOK 이 앱에다가 올리면 똑같이 우리가 이걸 사고 사용하면 이 사람들도 코인을 받아요. 이 올린 사람들도 코인으로 받고 우리도 이것을 사서 코인으로 사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이 안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 사람들은 올린 그거를 NFT로 저작권을 보호받고, 저희 이미 KOK 안에서 이 메타버스가 이미 사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희는 사실 체험하지 못하지만 이미 KOK 세상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크리에이터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하는 건 여기까지고요. 저도 조금 더 공부해서 또 아는 대로 또 여러분께 또 전달해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